이렇게 개별 종목을 선정할 때 기준이나 원칙 네. 같은 게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20대 때 주식할 때는 네. 남들이 모르는 주식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아, 그런 걸 뭐 멍멍 개 무슨 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네. 미국에가 이제 미국에서 근무할 때인데 네. 그거 왜 샀어? 뭐, 야, 이게 뭐 중국 영화를 받았고 인터넷 셔틀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있어 보여요. 네. 맞아요. 예. 또 투자자들한테 또 그게 네, 또 뭔가 묘한 그게 있죠. 쟤는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는 애 같고 뭔가 근데 결론은 뭐냐면 다 망했어요. 왜 그 많은 펀드 매니저가 탑픽이라고 해갖고 얘를 하라고 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걸 깨닫는데 10년 걸리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학습 맞아요. 효과를. 그래서 보면은 우리 회사 후배 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우리 회사 후배 주식 포트폴리오 보고 쓰게 된 거거든요. 예, 저녁 먹다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식 5개 갖고 있는데 그 5개의 주식 얘기를 듣는 순간 얹혔어요. 왜요? 전혀 맥락이 없거든요. 5개가. 네. 그래서 전 잘해서 얹으셨다고 하는 줄 알아요. 전혀 맥락이 없어 네.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왜 샀니 했더니 자기가 유튜브를 보고 자기가 벼락거지라는 걸 알아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그 5개 종목 선정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근데 그런 걸 피해야 되는 거죠. 저는 네, 주식을 그렇죠. 할 거면 네. 일단은 내가 시간이 충분해서 여의도에 계신 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노력을 할 만하죠. 네. 근데 그러게 시간이 부족하다. 네. 저는 이제 월급쟁이 29년 입장에서 생활심리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바쁘죠. 얼마나 바쁜데 네. 그걸 언제 앉아가지고 네. 박사 논문을 쓸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매크로 마켓을 보고 따라가는 게 좋고요. 저는 ETF, 코덱스 200 같은 ETF나 네. 블루칩을 공부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패시브한 수동적 전략이지만 액티브한 판단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걸 틸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투자에서. 네. 패시브하게 ETF를 샀는데 이렇게 사는 거죠. 코덱스 200 ETF를 샀는데 내가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관련의 ETF가 좀 더 갈 것 같아요 하면 코덱스 ETF에서 30%를 빼서 에너지 ETF로 30% 하는 거죠. 그걸 액티브 틸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시브하게 수동적 전략을 하지만 시장을 따라가지만 내가 조금씩 포지션은 바꿔나가는데 네. 종목을 직접 찾아가진 않아요. 그 전에 산업을 보고 가는 거죠. 전 그렇게 연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좀 정리하면 가장 패시브한 거는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렇죠. ETF 코스피, 같은 거. 예, 그렇죠. 200.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전체 지수.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가장 액티브한 거는 개별 종목에 내 돈을 집어넣는 거. 특히 스몰 캡에. 그렇죠. 예. 근데 주식에. 그렇죠. 예. 왜냐면 그게 뭐 기대 수익이 크고 뭐하고 하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일반적 직장인들이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투자는 센터장님 보시기에 그 두 개의 믹스, 중간 단계. 예. 산업 ETF라든가 섹터 ETF. 예, 섹터 ETF. 아. 또는 블루칩 주식 내가 고르는 거죠. 충분히 내가 아는 주식. 네. 네, 지금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노트북을 쓰는데 생활에서 보는 주식들이 네.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훨씬 정보도 많고 분석하고 네. 결국에는 이제 20년, 30년 실증 연구한 주식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다 그런 섹터들이 다 수익이 훨씬 좋아요. 아. 예. 그러면은 이제 중소형 주식이나 멍멍 뭐 그런 네, 주식들을 보면 굉장히 심하게 변동성이 있거든요. 엄청 심하죠. 그럼 내가 그 변동성을 모멘텀 트레이딩, 모멘텀 주식을 할 수 있느냐,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전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80%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혹가다 20%가 있어요. 네. 뛰어난 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렇죠. 그분들은 하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80%가 자기가 20%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뼈아픈 실패가 도사리고 있는데. 저도 80%예요. 네. 그래서 전 20%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10년 걸린 것 같아요. 간혹 맞아요, 있죠. 맞아요. 뛰어난 감을 맞아요, 갖고 있는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저는 그 20%에 드는 섹터가 유일하게 저는 비상장 주식은 20%라고 생각을 해요. 저 거기 시간을 갈아 넣었거든요. 한 10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 20%라고 자신하지만 상장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은 80%라고 생각해요. 그럼 80%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시점에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블루칩이나 네. 아니면 섹터 ETF 중에 좀 유망하고 괜찮은 것 같다. 내 네.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조금 시대 변화나 네. 사회 변화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네. 내가 특히 뭐 MZ 세대일 수도 있고요. 네. 꼭 그렇다고 MZ 세대로 국한될 건 아니지만 세상의 변화를 잘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전체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탈중앙화. 세상은 계속 분절화돼 가고 있어요. 네, 네. 월부 이런 좋은 방송도 네. 분절화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옛날에는 공중파 뭐 그렇죠, 아니면 공중파. 케이블 방송 요 케이블 정도가 방송, 더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중파 케이블 방송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탈중앙화되고 분절화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웹 3.0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잘 안다면 웹 3.0을 계속 공부하는 게 또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웹 3.0으로부터 나오는 파급 효과가 큰 섹터 ETF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10년 전에 SNS였을 수 있는 거죠. 10년 그렇죠. 전에 내가 페이스북을 샀으면 네. 20년 전에 구글이었던 거죠. 30년 전에 뭐였을까요? 통신회사였던 거죠. 인터넷을 하는 ISP 회사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웹 1.0이 이제 인터넷이고 2.0이 SNS였으면 이제 웹 3.0의 시대로 왔고 탈중앙화, 탈통합화, 개인화, 분절화, 세그멘트로 나눠지는 거죠. 이 세상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수혜 산업을 전 ETF를 가는 게 종목을 저는 못 골라요. 저는 80%이기 때문에. 네, 대신 저는 ETF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섹터. 이 다 바뀌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산업군. 네, 그게 이제 제국 기업이죠. 제국 기업. 근데 이제 그 내가 책에 더 쓰셨던 제국 기업이 그거죠, 그런 의미시구나. 네. 근데 이제 그걸 더 깊게 가면 이제 제국 기업이 보이시겠죠. 그렇죠. 산업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덕질을 어덕행덕 하시다 보면 네. 제국 기업이 보이세요. 먹이사슬의 제국 기업이 있고 먹이사슬에 아래쪽에. 따라가는 제후 기업들이 있죠. 봉건 제후국들이 있죠. 그다음에 조공을 바친 애들이 있죠. 농노가 있죠. 기사 계급이 있죠. 그 매핑이 보이는 순간 이제 저는 종목이 보이는 거죠. 대박이다. 네, 네. 저는 제가 하는 섹터는 보여요. 바이오 헬스케어는 전 다 보여요. 근데 그거 하는데 10년 걸렸다는 거죠, 저도. 제가 제약산업 온 지 10년 됐으니까. 10년 동안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고 보다 보니 여긴 쟤네가 제국이네, 얘가 제후네, 얘가 농노네, 얘가 기사네. 얘는 기사네. 다 보이죠. 얘네는 전략 결혼, 정략 결혼한 거네. 보이죠. 파이자가 얼마 벌었을까요? 코비드 상황 때문에. 백신 팔고 치료제 팔아서 모르겠습니다. 얼마 80조. 현금 2년 사이에 올해까지 80조. 자, 그게 제국기업이에요. 자, 그 제국기업이 80조를 벌면 현금 80조 갖고 뭐 할까요? 제후국을 사겠죠. 그러겠네요. 회맹을 하겠죠. 사마천에 사기에 나오는 회맹. 네. 야, 너 나한테 충성할래? 그럼 그렇죠. 돈 줄게. 그래서 지금 스몰 바이오텍이 향후 3년간 엄청난 M&A 시기가 와요. 따라서 회맹해서 팔려갈 제후국을 찾는 게 투자의 핵심이에요.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로 말씀드리면 딱 이해가 가죠? 네. 그럼 누가 제국 기업이에요? 머크, 파이자, 모더나는 제후국이었어요. 근데 mRNA라는 걸 성공시킨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제국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 제약바이오를 제국을 찾아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너무 과학적인 얘기예요. 신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산업구조로 제국이 안 나와요. 제국을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섹터 ETF로 가는 거죠. 바이오는. 그런데 웹 3.0이나 또는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배터리 산업은 보여요. 그거는 노력의 결과고 시간의 함수고 자본의 함수니까. 바이오는 시간과 노력과 자본의 함수 플러스 신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의 뜻이 왔네. 신의 뜻이 지금. 있어야 돼. 신의 뜻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찾기 힘든 거죠. 그래서 개인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이런 전자산업이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이모빌리티나 리니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이거는 다 보여요. 공부만 계속 해보세요. 진짜 보여요. 결국에 그 시기로 가야 될 것들이네요. 그렇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영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 보이는 거죠. 그렇네요. 제국 기업과 제후 기업이라는 개념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면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기원 후 뭐 1000년부터 1200년까지 시기에 전 세계의 패권은 뭐 동아시아다. 원래 동아시아였다. 중국. 그럼 아시아, 동아시아 이쪽이 이제 커지는 그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산업군인 거고 거기서의 제후 기업은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당나라 전성시대라고 하면 중국이 제국 기업이 되는 거고 제후 기업은 뭐 그 옆에 있던 뭐 조선,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 그렇죠? 태국, 버마 그런 데가 되죠. 솔직히 제국이었죠. 그렇죠. 아, 근데 투자도 거기 기사가 이제 외구. 그런 황건적. 기사 계급이죠. 아, 이거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걔네가 농노였던 거죠. 아, 그럼 어디다 투자할 거냐, 내가. 네.
그 당나라하고 같이 될 수 있는 제후국 이런 네. 데다가 내가 투자하면 그렇죠. 제후국을 모아놓은 ETF를 하거나 안 그럼 내가 정말 보이면 이제 제후국을 찍어내시거나 그럼 내가 정말 기술적인 트렌드를 알기 시작했고 이거 내 보여. 네. 그러면 이제 제후국을 3-4개 찍으셔도 되죠. 그럼 내가 나의 ETF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아주 실력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투자는. 투자자로서. 네, 자기의 뷰가 있는 거죠. 이걸 왜 선택했어? 모르겠는데 아닌 거죠. 설명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랜드스케이프, 이 풍경에서 누가 제국이고 제후국이고 제후국 중에 역학관계는 어떤데 얘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얘 3명 고른 거예요. 라고 하면 내가 논리가 있잖아요. 네.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게 투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산업에 다 있어요. 지금 보이잖아요. 저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저 주식 투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느꼈던 거랑 너무 비슷한 거의 게 똑같을 많아요. 거예요. 똑같아요. 부동산도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도 그거거든요. 스케일이 다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이 수도권이네. 네. 그러니까 수도권 대신 이거는 뭐 어떤 미래의 발전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의 적정성이 더 중요하긴 한데 지금 수도권이 저렴하네. 네. 아니면 뭐 반대로 지금 경남 지역이 저렴하네. 네. 이런 거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씩 좁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섹터에 투자해도 누구는 누구보다 돈을 더 벌고 못 벌고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실력이니까 네. 개인 투자자로서의. 네. 근데 보는 관점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동산 투자도 얘기를 아까 잠깐 해주셨었는데 네. 네. 부동산은 일단 안전자산이다. 네. 그런데 임대형 부동산,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난 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 본다. 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네. 나는 부동산 투자를 안전자산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왜 임대 수익형 부동산만 안전자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주거용 부동산 중에 제가 진짜 주거를 하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뭐 살기는 이제 강남에 사는데 네. 2000년대 초반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영끌을 해서 나의 삶의 보금자리를 투자한 거였어요. 근데 전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트레이드를 안 했어요. 매매를 안 했어요. 수익이 많이 났을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덜 났어요. 제가 저의 편의성을 보고 투자했던, 그러니까 매매했던 거라서 투자는 아니죠. 근데 나머지 자본으로 보면 이런 거죠.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20, 30대가 보면 부동산은 넘사벽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그런데 저는 부동산도 결국에는 투자로서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1살일 때, 31살일 때, 참 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가난한 회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공한 교포 사장님들은 막 국민학교 같은 데 사시는 거죠. 국민학교. 갔는데 우리 앞에 여긴 국민학교야. 난 고등학교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체육관도 있어. 농구장 갖고 계시고. 그런데 저런 분들 어떻게 성공했을까?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 회계사 나도 이렇게 처음에 어려웠지 하다가 봉제 공장 하다가 돈을 좀 벌어갖고 조그만 부동산 하나 샀어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책을 샀어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을. 97년도에. 미국에서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레버리지를 해서 소액으로 미국은 할 수 있잖아요. 20%만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첫 집을 샀어요. 거기서 미국에서. 임대 수익, 월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월세 놓는. 제가 월세를 내고 있다가 너무 아까워서 집을 산 거죠. 월세 낼 바에야 모기지 내겠다. 내 집 마련을 하신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뼈아픈 실책인데요. 2년 있다 팔았어요. 20% 올랐다고. 근데 22만 불짜리 집에 6만 6천 불 넣었던 건데 20% 올라서 팔아봤자 제 주머니에 한 2만 불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집이 제가 요즘 그 미국의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들어가서 봤더니 딱 주소만 찍으면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2만 불 주고 샀던 집이 지금 77만 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거짓말을 안 한다. 롱텀하게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후회는 했고 지금 그 뼈 아픈 실책이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 모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만 불짜리 1억짜리 오피스텔 같은 거를 2천만 원 주고 8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사서 30년 모기지를 얻어서 임대료로 계속 모기지를 갚는.
그러니까 나는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2천만 원 그냥 묻어두는 그냥 거죠. 투자금이라 생각하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8천만 원이 이 임대료 계속 갚아주는 거죠. 네. 3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설을 세웠어요. 내가 98년도부터 하나 사서 30년에 은퇴할 때 첫 번째 98년도에 산 걸 팔자. 그럼 그때 10만 불짜리가 30년이 지나면 이 인플레이션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네, 임대용 그렇죠, 부동산은 그렇죠? 그럼 딱 물가 상승한 만큼 가격이 돼 있겠죠. 네. 주거용 부동산만큼 막 3-4배 뛰진 않잖아요. 임대용 부동산이. 네. 그럼 그거 팔면 내 생활비지 않냐. 난 지금 2천만 원만 넣으면 되지. 그럼 내년은 그 10만 불짜리가 11만 불 되겠지. 물가가 오르니까. 그럼 나는 2만 2천 불 넣는 거죠. 내 월급도 오를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는 월급의 일부분을 계속 매년 오피스텔을 30채 사자 프로젝트.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실제로 보고 내가 생각했던 모델은 임대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하고 그 인플레이션 수준만큼의 나중에 차익을 내가 그거 필요한 시기에 처분하는 방식. 그렇죠. 그러시구나. 나는 지금 그러니까 20%만 넣고 80%는 임대를 받아서 그렇죠. 갚는다. 난 내가 갚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임대료 받아가지고 다 쓰니까 안 쓴다 이거죠. 그 지가 방식이시구나. 알아서 돌아가게 놔둬라. 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 그렇게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풀 에쿼티, 자기 지분이 100% 됐고, 전 6년 후에, 그때는 이제 젊을 때 했으니까 열심히 또 갚았죠, 제 돈을. 그렇죠. 빚을 갚는 거죠. 빚을 갚는 거죠. 그래서 딱 6년 후에 그게 다 완전히 제 지분이 됐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공실이 없었어요. 저는 14일 한 번. 14일이 유일한 공실이고, 계속 임대 수익을 받아서 그걸로 계속 재투자해서 임대부동산을 낳고, 부동산을 낳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소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 엄청 좋은 방식입니다. 3억짜리 해봐. 친한 친구 3명이서 해라. 3억짜리면 1억 5천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5천만 원씩 저축했던 걸 해봐라. 그래 놓고 그럼 더 친해져. 니네 헤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걸 임대를 받아서 계속 재투자해봐. 니네가 5천만 원 갖고 이자 뭘 받아서 뭐 하겠니? 그러니까요. 그냥 5천만 원 넣어서 1억 5천 넣고 1억 5천 대출 받고 그걸 임대료 받아갖고 계속 갚아나가는 연습을 해봐. 한 3년 하면 옆에 있는 오피스텔 또 보여. 이거죠. 제가 그래서 어떤 형님한테 변호사인데 그거 가르쳐줘 갖고요. 400채. 와, 진짜요? 400채. 대박. 가능하다는 거. 이게 제가 가능하죠. 저도 가능하죠. 부동산 저는 너무 잘 알죠. 그냥 가능한 거 그냥 아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도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진짜 이해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저런 방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그렇게 해놓으면 30, 40대 50대 때는 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토지도 보이고 그렇죠. 건물도 보이고 개발 부동산도 보이고 그렇죠. 상가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는 거죠. 방식이 똑같은 게요. 그러니까 저는 전세로 한 거죠. 그걸 전세로 하시는 거죠. 또 월세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전세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전세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만 조금 더 리스키하죠. 약간 리스키. 좀 더 리스키하고 반대로 기대할 수 있는 반대급부는 이제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거. 제가 오해할 뻔했네요. 저는 그냥 임대 수익형 깨서 월세를 창출하는 임대 수익형. 그거는 재미없죠. 그 개념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오히려 얘 대출을 갚아나가는. 그래서 내 지분을 늘려나가는. 내 지분을 얘가 지가 알아서 갚을 수 있게. 갚으라고. 난 2, 30만 넣어주고 지가 알아서 갚으라는 거죠. 그렇네요. 자기 지분을 늘려나가는 거죠. 근데 내 돈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이후로. 그렇죠. 그 이후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딱 2개만 생기잖아요. 그럼 계속 돼요. 그렇네요.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100% 확실해요. 왜냐면 내 지분이 다 차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갖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 다른 쪽 사면서 좀 더 큰 큰 임대용 부동산 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걸 또 갚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원병이 나오는 거죠. 1번, 2번 타자가 3번을 도와주고 3번 되고는 4번 타자 1, 2, 3번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10년 지나고 나면 그냥 우리 월급쟁이가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오피스텔 딱 5개 갖고 있으면 500만 원이에요. 그럼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현금 500만 원 들어오면 그 정도면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목표 아니에요? 우리가 뭐 수백억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오피스텔 5개 3억짜리, 3억 5천짜리, 뭐 4억짜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피스텔이니까 무조건 역세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실력이 붙으면 빌라를 할 수도 있겠고 조금씩 더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빌라도 하는데 이제 실력이 붙어서. 아니 그거 언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걸. 저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가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연대.
그래서 회계사 하는 후배, 선배 한 10명 있어야 되고 세무사도 있어야 되고 맨날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언제 그거를 세법을 공부하겠습니까? 저도 말이 명색이 회계사긴 하지만 제 것도 계산 못하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먼저 좋은 사람이 돼주셨던 거 아니에요? 밥을 많이 샀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조건 제가 밥을 많이 사고 그리고 개인 얘기지만 고민을 많이 들어줍니다. 대화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솔직히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하면서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을 몇 분을 이제 많이 모셨죠. 저희가 많이 모셨는데 센터장님은 부사장이시잖아요. 직함이. 네. 근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임장도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임장 다니죠. 저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네. 집이 없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서 임장 다니세요? 예. 그 개발하는 거. 제가 개발 부동산 해야 되니까 임장은 개발 부동산 토지. 저는 양평군 서정면의 번지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 토지는 저는 4계절을 3번 보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3번을 보면 느낌이 오나요? 느낌이 오죠. 와, 저 경치 좋은데 겨울에 얼어 죽어요. 모르고 사는 거죠. 땅 안 팔려요. 그다음에 저기 너무 경치 좋은데 눈 오면 못 올라가요. 그런 거 있거든. 그리고 저 물소리 너무 좋아. 여름에 곰팡이 때문에 죽어요. 홍수나. 그러니까 저는 임장을 할 때 핵심적인 게 이것도 약간 여담이지만 새소리가 들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새가 오후 5시에 모여드는 동네가 제일 좋다. 토지는 새들이 가장 아는구나. 안전하다. 자연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알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그래서 저는 그곳이 가장 볕이 바르고 그다음에 홍수도 안 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그럼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개발용 토지는 무조건 남향에 약간 올라가서 있는 새들이 많이. 전 그렇게만 투자를 해요. 그래서 한 3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소문을 내요. 부동산한테. 저 관심 많아요, 이쪽에. 계속 얘기하고 좋은 거 나오면 강남 보내지 말고 저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저의 장점은 3일 안에 결정합니다. 전 3일 안에 결정을 해줘요. 왜? 네. 3년간 봤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대출 금액 맞춰보고 이자 금액 맞춰보고 가격 상승폭 맞춰봐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3일 안에 의사결정할 수 있거든요. 남들이 그거 시간 끌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난도가 높은 투자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계속 봤던 거기 때문에 지번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타겟으로 하는 지역은. 그래서 주말에 바빠요.